안녕하세요. 저는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가족을 둔 40대 중년 남성입니다. 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면 주위 지인들은 팔불출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늙어서 와이프가 좋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와이프 덕분에 살아왔고 지금도 와이프 덕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프디 아픈 제 가족사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외아들로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진 말이죠.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절 위해 또 다른 희생을 하시던 어머니를 둬서 저희 집은 늘 따뜻했습니다. 대단히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저희 세 가족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도록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셨고 전 외아들이지만 부모님께 꽤나 딸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하루 있었던 일과를 조잘조잘 대화하며 하루를 마무리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가슴을 부여잡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고 전 불안함에 당장 병원을 가자고 했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빨리 병원 가보자. 이렇게 통증이 심하면 분명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괜찮아. 내일 모레 아버지 휴무 때 같이 가보면 돼. 그럼 약이라도 약국 가서 사올까? 나 정말 엄마 쓰러지는 줄 알았어.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참으려고 그래? 엄마 나이쯤 되면 다 이렇게 하나씩 고장나고 아플 수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얼른 공부해. 어머님 평소와 달리 정말 큰 통증을 느끼셨지만 내일 모레 아버지와 병원에 간다고 또 다음 주에 간다고 그렇게 하루 이틀 병원 가길 미루셨어요.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아버지와 절 돌보는 것엔 능하셨지만 본인 스스로를 돌보는 것엔 익숙하지 않았던 분이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끝까지 들들 볶아서 병원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저 아버지도 아시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말았고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기에 어머니가 안 계신 줄 알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방에 쓰러져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죠. 놀란 마음에 119를 부르고 그렇게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 끝에 유방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방암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암 말기라는 진단은 결코 좋은 진단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전 두려웠어요. 일하다 말고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오신 아버지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유방암 말기라고 하는데 가망이 없다는데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집에 가 있어. 내일 학교 갈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있어. 아버지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요, 아버지. 암 말기면 죽는 거잖아요. 맞죠? 엄마가 저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죠? 살릴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친구분 중에 의사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한테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해줘요. 우리 엄마 이렇게 못 보내요, 나는. 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속이 쓰리고 아플 아버지를 붙잡고 한참을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전 고집을 부려 어머니 곁을 지켰고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대로 가버리셨습니다. 추후 알았던 건 너무 오래도록 진행된 상태에 더는 손쓸 수 없었고 어머니 몸이 이 모든 걸 견디지 못할 만큼 많이 악화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쓰러졌지만 다시 의식을 회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말이죠. 어떠한 인사도 못했고 그날 아침 하필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아침 밥상을 늦었다는 이유로 안 먹었던 기억만 났어요. 제발 한술이라도 뜨고 가라고 애원한 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안색도 좋지 않았는데 전 지각한 게 더 급해서 그렇게 어머니를 위로하고 급히 나왔었죠. 얼마나 오랜 시간 방치되어 쓰러져 있었던 건지도 가늠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준비도 없이 어머니를 보낸 후 아버지와 전 꽤 힘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똑바로 못 차렸지만 아버지는 그런 제가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고 계셨기에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아버진 기존에 일하시던 것 외에 밤에 또 다른 일을 하셨죠. 굳이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하루는 친구분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고 그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집에 오면 울상인 자식놈이랑 그 사람 흔적뿐이라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내가 무너지는 모습 보이면 아들놈이 불안해할 거고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돈이나 벌자 싶어서 일하고 있어. 몸은 힘들어도 헛생각은 안 할 수 있고 돈은 또 벌 수 있으니 좋더라고. 이렇게 더 벌어서 우리 아들 20살 되면 대학도 보내고 집도 구해주고 해야지.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낸 슬픔을 나름대로 잘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전 이걸 안 이후부턴 아버지께 어떤 물음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괴로워한다는 걸 아는 아버지 지인분들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맛있는 반찬을 싸들고 오시기도 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집에 찾아와 주셔서 그런지 확실히 덜 외롭고 점점 이겨낼 수 있었죠. 그쯤 되니 아버지와 저도 옛날처럼 장난도 치고 이제 웃으며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금기어이던 어머니도 언급하며 말이죠. 이번 엄마 기일엔 바나나도 사들고 가요. 생전에 엄마가 참 좋아했잖아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바나나를 한 번도 안 사들고 갔구나. 네 엄마 참 좋아했는데 여태 바나나 하나도 안 사오나 위에서 우리 욕하고 있겠다. 그렇지? 엄마가 말을 안 해줬으니 우리 모르지라고 대답할게요. 제가. 그래도 이제 엄마 기일 웃으면서 보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저도 잘 견뎌내고 있는 거 맞겠죠? 그럼 아버지보다 우리 아들이 참 잘 견뎌내고 있어서 고맙지. 참 대식이 삼촌 딸 진아 이번에 한국 들어온다는데 같이 한번 보자. 너희 어릴 때 둘도 없는 친구였잖아. 아 정말요? 한동안 연락도 뜸하던데 만나면 아주 홍군형을 내야겠어요. 그렇게 저희 부자는 저희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친한 동네 친구인 대식이 삼촌은 저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감사한 분이셨어요. 제가 뱃속에 있던 시절부터 저를 봐오신 분이라 늘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죠. 또 그 삼촌에겐 저보다 4살 어린 외동딸이 있는데 꼭 제 여동생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말 잘 챙겼습니다. 잘 지내다 중학생이 되면 유학을 갔고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던 동생이 한국을 온다니 참 반가웠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본 동생은 제법 많이 자랐고 애기티가 확 사라졌었죠. 다들 모여 밥도 먹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대화도 하고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한동안은 자주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어요.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도 늘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터라 저희에겐 익숙한 상황이었죠. 물론 아버지는 여전히 밤낮 없이 일을 하시느라 함께 시간을 못 보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름대로 삶을 살고 계시는 거니까 말이죠. 당장 눈앞에 다가온 대학이라는 무게에 전 공부를 하기에 참 바빴던 어느 날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순간 어머니와 겹쳐 보이며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죠. 손발이 덜덜 떨린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때처럼 이것저것 검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멈추시더라고요. 왜 검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얼른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잠깐 쓰러지신 거죠? 문제 없는 거 맞죠? 제 물음에 의사는 보호자가 없냐고 물었고 제가 아버지 보호자라고 말하니 절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사망하셨다고 말이죠. 아버진 과로로 쓰러지셨고 너무 오래도록 방치되어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셨습니다.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아버지에게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학교에 있던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어머니 때도 아버지 때도 결국 전 두 분을 모두 발견을 제대로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해버렸어요. 이런 죄책감에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죠. 하루아침에 유일한 제 가족인 아버지까지 잃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어요. 조용한 방에 있고 싶은데 아버지 장례식은 치러야 했고 전 표정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 어깨를 토닥이며 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내년에 성년이라고. 정말 다행이구나.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다 아버지 친구고. 그럼 네 아버지인 거지.
어머니 아버지까지 먼저 보내고 네 속이 속이겠냐만 그럴수록 더 잘 챙겨 먹고 그래야 해. 알겠지? 절 위로하겠다고 하는 말이겠지만 전 듣기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다 여위고 참 불쌍하단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안 그래도 세상에 홀로 버려진 느낌인데 꼭 저렇게 확인사살을 해야 했을까 싶었습니다. 저에겐 저 당시 어떤 말도 위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 듣기 싫은 말들 뿐이었죠. 어른들 나름대로 아버지 지인분들이 제게 건네주신 돈도 위로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저 가족 없이 홀로 남은 제가 불쌍해서 주는 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딱 세상에 혼자 버려진 느낌으로 상을 치르고 있는데 대식이 삼촌이 오셨어요. 제 손을 잡고 아무 말도 없이 꽉 안아주시는데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옆에 있던 동생은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한참을 안고 있었는지 대식이 삼촌 어깨가 제 눈물로 다 젖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인 내가 있고 네 여동생인 진아가 있잖니.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우린 다시 얘기하자. 나랑 네 아버지가 너희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속했었다. 서로 먼저 가는 사람 자식은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평생 키우기로. 드디어 네 아버지랑 약속 지킬 날이 왔구나. 삼촌은 아들 자식 하나 더 생겨서 너무 기쁜 마음이니까 우리 아버지 잘 보내드리자. 알겠지? 모두 제게 홀로 남아 어쩌냐고 찌찌거리기 바쁜데 대식이 삼촌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전 이 말을 듣고 왜인지 기운이 나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정말 잘 보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상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살았던 그 흔적들이 눈에 보여 많이 아팠죠. 그걸 또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 대식이 삼촌이 찾아오셨어요. 이놈이 혼자 청승 떨고 있었네. 내가 이럴까봐 한 걸음에 달려왔다. 민서가 이제 이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우리 집 가서 삼촌이랑 진아랑 셋이 같이 살자. 삼촌이 밥은 맛있게 못해도 자식들 먹여 살린 만큼의 실력은 있으니까 삼촌 믿고 가자. 엄마 아버지 흔적이 다 있는 집이라 선뜻 떠날 수가 없어요, 삼촌. 유일하게 남은 흔적까지 다 지우는 것 같아서요. 네 아버지 유언 중 하나였어. 자식이 정말 지가 갈 줄 알고 나한테 했던 말인가 흘러가는 말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본인이 먼저 가면 꼭 이 집은 정리하고 네 앞으로 돈 쥐어주라고 했다. 삼촌 생각도 똑같아. 이 집에서 너 혼자 살면 정말 적적하고 힘들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간 사람은 잘 보내줘야 하는 거거든. 삼촌도 진아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결국 이사하고 진아랑 새로운 집에서 다시 시작하니 그게 또 이렇게 사라지더라. 대식이 삼촌의 말을 듣고 또 아버지의 유언 중 하나였다고 하니 전 그렇게 따라야 했어요. 물론 삼촌과 동생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죠. 어차피 대학을 서울로 갈 거라 삼촌네 집에서 살면 오히려 감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촌의 힘을 빌려 평생 부모님과 살던 집은 정리했고 그 돈은 제 통장에 고이 넣어뒀죠. 나중에 장가 갈 때 꼭 쓰라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고이 모셔두기로 했고요. 대식이 삼촌은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워낙 유명한 곳이라 돈도 많이 버셨죠. 오랜만에 찾은 삼촌의 집은 그야말로 궁궐 수준이었어요. 총 3층으로 된 주택이었는데 제게 3층 전체 공간을 내주셨죠. 진아는 2층, 나는 1층 쓰고 민석이 너 혼자 3층 쓰니까 집에서 불편한 건 없을 거야. 청소랑 살림 해주시는 이모님이 따로 계셔서 그분이 너희들 밥을 앞으로 해줄 거다. 진아 혼자 있을 땐 사 먹으라고 했는데 진아도 집밥 먹고 싶다고 하고 민석이 너도 챙겨줘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 삼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앞으로 매달 똑같이 용돈 줄 거니까 그걸로 생활하고 이젠 삼촌 아니고 아버지다 생각하고 살자. 우리 알겠지? 감사해요, 삼촌. 이 모든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도 않아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한 건 괜찮은데 죄송한 건 싫다. 알겠지? 너희 아버지였어도 우리 진아 이렇게 챙겼을 거고 무엇보다 삼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전혀.
진심으로 아들 자식 꽁으로 생긴 것 같아서 삼촌 진짜로 기뻐. 혹여나 제가 눈치를 보면 힘들어할까봐 정말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집에 적응을 할 때쯤 보니 집엔 삼촌이 일하시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유아용품 샘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참 신기하면서도 이런 용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종종 삼촌께 의견을 냈고 제가 의견을 낸 제품들이 실제로 판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너무 신기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절 보며 삼촌은 그러셨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 실력이 장난이 아닌데 졸업하고 얼른 회사로 들어오는 거 어때? 이러니 이제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모셔야지 안 모셔야지. 에이, 제가 그 회사를 어떻게 들어가요? 제가 아무리 면접 봐도 못 들어갈걸요? 그러게 왜 이렇게 문턱을 높게 잡아두셨어요? 내 성격에 낙하산은 싫을 거니까 네 실력으로 들어와. 삼촌이 문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봤을 때 면접 보면 충분히 승산 있어. 삼촌은 당장이라도 회사에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전 부족한 걸 알았기에 그럴 수 없었고 이 부족함을 채워내고 있었습니다. 삼촌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는 이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동생인 진아와도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친남매처럼 지낼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나도 엄마 편찮으셔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가셨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 고작 11살인데 그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괴로웠는데 이모가 나 정말 살뜰하게 챙겨주셨잖아. 아직도 이모가 해주신 밥은 기억이 날 정도야. 그걸 매일 먹는 오빠가 그렇게 부러웠거든? 너 그렇게 힘든 거 알고 몇 번이고 집에 찾아갔는데 갑자기 유학을 가버리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다고. 그리고 유학을 갔으면 가는 거지 왜 연락을 안 하고 그러냐 넌? 어렸지만 한국에서 받은 상처와 충격들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피했던 것 같아. 그래서 유학도 온 김에 나한테 집중해보자 생각해서 그렇게 지냈어. 아빠랑도 연락 잘 안 했는데 뭐. 이제 나도 겪어보니까 피하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 결국 내가 마주해서 극복하고 이겨내야 정말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고. 난 정말 삼촌이랑 너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우리 원래 늘 그랬던 것처럼 서로 힘이고 서로 자랑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우리도 웃고 사는 날 오겠지. 아, 물론 난 지금도 행복해. 웃음이 절로 나올 만큼. 동생과는 같은 상처를 품고 있어서 그런지 대화가 늘 잘 통했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서로 깊이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제게 그러더라고요. 오빠,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 얼른 들어가. 난 그쪽 일은 진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겠는데 오빠는 실력이 있더만. 오빠가 들어가서 자리를 빨리 잡고 아버지 좀 쉬게 해주자 우리. 물려받으라고 아버지 회사. 에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삼촌 회사를 어떻게 물려받아? 왜 못 물려받아? 아버지 회사인데 왜 못 받아? 아빠도 오빠가 이쪽으로 얼른 들어와서 자리 잡고 물려받기 바라는 눈치야.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들어가서 직접 부딪혀서 배워. 동생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대식이 삼촌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은 정말 없었고 그저 그 회사를 다닐 수 있다면 다니고 싶었죠. 알아주는 곳이기에 들어가서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제게 도전을 해보라고 하기에 전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 도전을 했고 신입사원으로 합격을 해서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제 유년 시절을 빗대어 유아용품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했고 늘 나라면 내가 부모라면 쓸까 돈 주고 살까에 중점을 두니 성과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시던 대식이 삼촌은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민식이 너 이번에 대박 냈더라. 나는 또 누가 이런 제품을 제안했는지 대단하다고 이름을 물었는데 신입사원 김민석이라고 해서 얼마나 놀랍게. 이봐라, 삼촌이 너 실력 있다고 했지? 얼른 그렇게 순차적으로 밟아서 삼촌 거 다 네 거 해라. 놀고 먹게. 에이, 아직 멀었어요, 삼촌. 삼촌은 늘 그 자리 지키고 계셔야죠. 아직은 놀고 먹는 거 금지예요, 금지.
적성에 맞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건지 전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해내는 일마다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그 덕에 일하는 재미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하루하루 일을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러던 중 동생의 충격적인 발언에 삼촌과 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할 게 있다며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오라는 연락을 했어요. 삼촌과 함께 집으로 가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짐작을 해보려 했지만 감이 잡히지도 않았죠.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나 다시 유학 가려 그래. 한국에 와서 솔직히 제대로 공부도 안 했고 적응도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오빠가 저렇게 자리 잡고 잘 나가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아직 공부가 부족해. 그러니까 아빠, 오빠, 나 유학 보내줘. 딱 2년만 다녀올게.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는 말에 놀라긴 했지만 전 동생을 응원하는 입장이었어요. 뭘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아 늘 힘들어했던 동생인데 뭐라도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난 적극 찬성. 가서 너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더 넓은 세상도 보고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오면 분명 네가 원하는 길을 찾을 거라 확신해. 삼촌은 내가 잘 챙기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대신에 너 저번처럼 연락 없고 그러면 바로 쫓아갈 거다. 매일 연락해. 알겠어? 우리 가족 떨어져 사는 건 싫지만 우리 딸이 또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얼른 보내줘야지 뭐. 딱 2년만 있다 오는 거다. 네 오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2년 두면 벌써 시집장가 갈 나이인데 붙어서 한 집에서 살 수 있을 때 살면 좋잖아. 시집장가는 무슨? 아빠도 참. 우리 아직 젊고 어리거든. 아무튼 잘 다녀올게. 성공해서 돌아올게 나도. 그렇게 동생은 유학을 가버렸고 삼촌과 저 이렇게 단둘이 남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남자들끼리 살다 보니 오히려 집안에선 더 편하게 입고 다닐 수도 있었고 사우나도 종종 같이 가며 남자들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에 연락을 조용히 끊었던 것과는 다르게 동생은 매일 화상 채팅이니 이메일 혹은 전화로 연락을 했어요. 오늘 하루는 뭘 했는지 거긴 어떤지를 매일 알려주니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 동생이 유학 가 있던 2년간 정말 많은 발전을 했어요.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둔 결과 파격적인 속도로 승진을 하게 됐고 젊은 나이에 차장이라는 직함을 달 수 있었죠. 정말 꿈만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 노력과 삼촌의 희생 덕에 이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둘이 할 짓은 아니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케이크에 촛불까지 불며 둘만의 소소한 파티를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2년은 흘렀고 동생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좀 쉬겠지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폭탄 선언을 했죠. 나 베이커리 자격증도 다 땄고 바로 가게 오픈해서 일하고 싶어. 우리 딸은 왜 이렇게 급발진이지? 브레이크 좀 밟아. 아빠 무섭다 무서워. 가게 차려서 베이커리 운영하는 거야. 문제될 건 없는데 너 정말 그만큼 준비를 마친 거야? 사업이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감당할 수 있겠어? 응. 경영에 대해서도 다 공부하고 왔어. 물론 실전은 다르겠지만 그건 내가 부딪히면서 견뎌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세상의 모든 일이 이론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동생은 유학을 가기 전보다 확실히 더 어른스러워졌고 오자마자 한국에 적응할 틈도 없이 베이커리 오픈 준비에 한참이었어요. 삼촌과 제가 발품을 엄청 팔아서 좋은 가게 자리를 알아봤죠. 가격은 많이 비싸긴 했지만 동네 노른자 땅이라 장사하기에 적당한 위치를 찾았고 그곳에 오픈을 했습니다. 동네 장사라 잘만 하면 대박 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빵이 정말 맛있기도 했고 새롭고 신기한 종류도 많았어요. 또 동생이 워낙에 예쁘장한데 친절하기도 해서 입소문이 자자하게 나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저도 동생도 각자 자리를 제대로 잡으니 더할 나위 없다며 삼촌은 너무 행복해 하셨죠. 동생 베이커리가 워낙에 바빠서 마감을 한 이후에도 미리 반죽하고 만들어두고 그랬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홀로 고생하는 동생이 짠해서 퇴근 후엔 늘 가서 도와주곤 했죠.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분명 그 전까지 서로 오빠 동생 하며 지냈는데 어엿한 어른으로 다시 만나서일까요?
어느 순간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오묘한 감정을 느끼고 자책을 많이 했어요. 삼촌이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고 동생은 말 그대로 동생인데 어떻게 짐승 같은 마음을 품지 싶었거든요. 전 이런 제 마음을 숨겼고 없애려 노력 많이 했어요. 여느 때처럼 일을 도와주던 어느 날 밤 집에 가는 길에 동생이 제게 그랬습니다. 나 사실은 오빠를 남자로 좋아하고 있어. 한 4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 점점 오빠 앞에서 여자이고 싶은 날 발견하고 혼란스러워서 급하게 유학을 떠났는데 가 있는 내내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 난 오빠를 남자로 좋아하는 게 맞고 우리가 이어지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걸. 그리고 내 느낌이 맞다면 오빠도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동생의 훅 들어온 질문에 순간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푹 떨구고 있던 동생이 고개를 살며시 들었는데 볼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늘 당찬 동생이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용기 내어 말했을까 싶어서 저도 제 마음에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나도 진아 널 여자로서 좋아하고 있긴 한데 삼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감정을 서로 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망설였어. 그래서 난 용기도 못 내고 너한테 표현도 못 했는데 결국 네가 먼저 말을 해줬네. 그렇지만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삼촌이 너무 충격을 받으실까 봐 삼촌한테 우린 둘 다 자식이잖아. 말이 자식이지. 오빠 지금 우리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해? 삼촌이라고 하잖아. 엄연히 피도 안 섞였고 내가 봤을 땐 우리 아빠 오히려 좋아할 것 같아. 그렇게 며칠 내내 서로 대화를 나눴고 저희 두 사람은 조심스레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손 한 번을 함부로 잡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제겐 귀한 존재였죠. 웃음소리 한 번을 들으면 그걸로 행복이라고 여길 정도로 큰 에너지였고 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반년을 넘도록 만남을 이어가다 서로에 대한 확신이 더 깊게 생겼고 삼촌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삼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저랑 진아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여러 고민 끝에 너무 신중하게 오랜 세월 보내고 이제야 만났어요. 부디 저희 관계를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답도 듣기 전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여나 반대하시면 어쩌지, 뭐라고 해야 할까 머릿속이 아주 복잡했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냐, 민서가? 부디 저희 관계를 뭐 허락을 해? 가만 보면 참 웃긴단 말이야. 너희들이 좋아서 만난다는데 삼촌 허락이 뭐가 필요해? 뭐 지금 결혼할 거야? 난 그럼 더 찬성이고 너희 둘이 만나고 있는 게 대충 눈치채고 있었어. 이것들이 언제 말하나 지켜보고 있었거든. 정말요? 전 혹여나 삼촌이 반대하실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저한테 진아가 귀한 사람인 것처럼 삼촌도 제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요. 혹여나 저희 만남으로 이 모든 관계가 벌어질까 봐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별 쓸데없는 걱정 혼자 다 하고 있었구만. 너희 그렇게 연애만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서 손주나 보여줘라. 그리고 민석이 넌 얼른 내 자리 대신 들어와. 그래야 내가 이제 일 안 하고 펑펑 놀지. 한평생 일했는데 나도 이제 좀 쉬자 이것들아. 삼촌은 평소 유머스러운 성격 그대로 저희 만남을 받아주셨습니다. 진아와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긴 했지만 삼촌의 말씀에 힘이 더 생겨서 결혼을 다시금 고려하게 됐어요. 당장 회사 일도 바쁘고 베이커리 일도 바빠서 결혼할 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먹으니 모든 게 다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삼촌의 허락하에 결혼까지 꼴이나게 됐죠. 저희의 결혼에 있어 가장 우두머리에서 나서신 게 바로 삼촌이었고 삼촌 덕에 더 빨리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는 결혼 후에도 함께 살고 싶었지만 오히려 삼촌이 그러셨습니다. 결혼하고도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 얘네들은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네. 나한테도 좀 자유를 줘라 이것들아. 한평생 다 큰 것들 끼고 살았는데 결혼 후에도 데리고 살라니 너무 가혹하지 않니? 그러지 말고 집 사줄 테니까 너희 나가 살아. 나도 이제 내 노년 인생 즐길 거니까 나 좀 냅둬 이것들아. 아빠,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 없으면 허전하고 힘들걸?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오빠도 좋다는데 왜? 네 오빠는 좋다고 해도 네 아빠는 싫다고. 혹시 아냐 나도 좋은 사람 생겨서 연애라도 할 수 있는 건데 너희가 집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집에 한 번 오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니? 나도 이제 자식놈들 다 키웠으니 자유롭게 살란다. 결국 삼촌의 승리로 저흰 삼촌 옆집으로 신혼집을 구했어요. 물론 집을 따로 살긴 했지만 거의 같이 살 때나 다를 게 하나 없었어요. 매일같이 저녁은 함께 먹으려 했고 회사에서 늘 삼촌과 시간을 보냈고 저희를 위한 말씀이란 걸 알았기에 외로울 틈 없이 늘 함께 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라곤 단 하나도 없던 제 순탄한 일생에 검정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바로 직속 상사인 김 부장이 사단이었죠. 아래 여직원들 몇 번이고 면담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차장님, 저 정말 회사 못 다니겠어요. 김 부장님이 저러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대체 언제까지 눈 감아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번에 신입 퇴사한 것도 김 부장 때문인 거 아세요? 또 문제가 있었나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자꾸 힘없는 여직원들만 건드리세요. 입에 담기도 어렵고 담기도 싫은 말이라 말 못하겠는데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워서 더 못 참겠어요. 안 참으면 해고시킨다느니 이 바닥에 헛소문 내서 매장시킨다느니 협박을 하는데 더 못 버티겠어요. 김 부장은 일하는 내내 농땡이를 피우면서 시간을 때우기로 유명 인사였고 힘없는 여직원들을 직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악덕 상사였습니다. 전 이런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수차례 경고를 줬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죠. 아무래도 회사 규정대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저보다 먼저 이 회사에 들어와 오래도록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 최대한 경고를 주며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걸 던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 삼촌께 이 모든 사실을 고했고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줄 걸 당부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던 중 회식이 잡혔고 김 부장관 마지막 회식이라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갔죠. 평소엔 회식 자리에 잘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날은 팀원 전체에 좋은 일도 있고 해서 1차만 참석하기로 했죠. 그렇게 회식 자리에서 좋은 말이 오고 가는데 집들이 초대를 왜 안 하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차장 결혼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집들이를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선물 주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언제 할 거야 도대체? 그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내일 하는 거 어때? 다들 좋지? 그렇게 알고 있는 다음? 무슨 집들이를 해요. 그냥 조용히 그렇게 사는 거죠.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도 집 이사할 때마다 집들이 했는데 차장이 안 해? 부장이 했는데? 술에 취해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고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 바로 다음날 집들이를 하게 됐어요. 아내가 힘들까 거의 대부분의 음식은 사버렸고 어느 정도 모양새만 갖추고 나가서 먹으려 했어요. 한참 술을 마시던 중 아내는 과일을 내오겠다고 주방에 갔고 화장실을 가겠다며 김 부장은 일어났죠. 그런데 한참 동안 두 사람이 오지 않아 슬쩍 주방 쪽을 봤는데 김 부장이 그곳에 있기에 놀라서 한 걸음 달려갔습니다. 김 차장 와이프가 이렇게 예쁘니까 맨날 그렇게 집에 일찍 갔나 보네.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해서 그냥 딱 까놓고 말할게요. 저랑 사적으로 만나실래요? 응? 딱 주에 2번씩만 만나서 그냥 서로 원하는 거 해주는 거죠. 당연히 김 차장한테 비밀로 할게요. 왜 이러세요 정말?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여기서 더 하시면 남편 부릅니다. 그래, 여자가 이렇게 튕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 옆에는 짐승인지 여잔지 구분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집에 갈 맛이 안 나서 그래요. 어때요? 주에 딱 2번. 저는 순간 눈이 확 돌아서 김 부장 손을 세차게 잡아 끌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누구한테 뭘 하고 계십니까? 회사 여직원들한테 하던 짓을 왜 제 와이프한테까지 하세요? 이거 분명하게 문제 삼을 거니까 책임질 각오하시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뭐야, 김 차장 너 미쳤어? 내가 누군데 감히 누구한테 너야말로 뭔 짓을 하는 거야? 상사 손을 잡고 뿌리쳐? 그놈의 상사, 그게 뭔데요? 뭐 그리 대단한 부장이라고 세월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부장 자리, 그것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마음껏 즐기십시오.
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김 부장을 내쫓았고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돌아갔습니다. 아내에게 헛짓거리를 한 것에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참나, 어떻게 와이프는 나한테까지 저럴 수가 있어? 사람 진짜 못 쓰겠네. 아빠도 알고 있지? 알고 계셔.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정리 중에 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또 이런 짓을 저지르네.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참 저질스러운 사람이야. 그러게 그동안 말도 못하고 나간 여직원들이 정말 많겠어. 저 사람 제대로 벌 주려면 퇴사한 직원들한테 최대한 연락 돌려봐. 본인이 한 짓에 대한 죄값은 제대로 치러야지. 어설프게 해고 정도로 끝나면 밖에서 또 저러고 다닐 것 같아.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당했다고 말을 한 고작 3명의 직원에 대해서만 처분을 내리려 했는데 더 많은 직원이 있긴 했어요. 그리하여 전 익명보장으로 철저히 비밀리에 보완을 해 퇴사한 직원들과 현재 다니는 직원들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무려 36명의 직원들이 증거까지 보여주며 증언을 해주더라고요. 그야말로 취약함의 끝을 달리고 있던 김 부장이 제대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려 다짐했죠. 그 와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빠, 김 부장 그 사람 정말 미쳤나 봐. 베이커리까지 찾아와서 나더러 만나달라고 몸매가 좋다고 막 이상한 말 쏟아내고 있어. 내가 가라고 해도 안 만나주면 안 간다고 버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저는 이 전화를 받자마자 눈이 돌았고 곧장 아내에게로 갔습니다. 가보니 의자에 다리 꼬고 앉아서 제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 김 부장이 보였고 정말 주먹질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아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부장님. 도대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진짜 기가 차서 화도 안 나네요. 야, 우리 김 차장 빠르네 빨라, 어? 아내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긴 저렇게 예쁘고 몸매 좋은 아내라면 나 같아도 밤이 행복해서라도 지켜주겠다. 부럽네, 부러워. 또 잔소리 할 테니 난 이만 갈게. 제가 잡아서 뭐라고 하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촌과 대화를 나눴는데 미리 언지라도 주면 어리를 쓸 인물이니 절대 티를 내지 말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법정 대응을 할 틈을 주지 말자는 게 삼촌의 의견이셨고 저 역시 동의를 해서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쳐다보기 싫은 김 부장과 한 팀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회식을 하던 날 김 부장은 제게 실언을 하고야 말았어요. 다들 김 차장 와이프 봐서 알겠지만 진짜 죽이지 않아?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김 차장 좋게 써줘. 그래서 말인데 김 차장 와이프 하루만 빌려주면 내가 이번 승진 바로 시켜줄게. 어때? 완전 좋은 조건이지. 딱 하루만 빌려줘. 저 말을 듣고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장 술잔에 담긴 소주를 김 부장 얼굴에 들이붓고 벌떡 일어서고 말았죠.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저질스러운 인간아. 너 이제 좆됐어. 내 장인이 누군지 알아? 네 월급 주는 회장님이시다. 이제 상황 파악 좀 하시지. 내 와이프가 회장님 딸이야, 딸.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모든 직원들이 놀란 눈치였어요. 무엇보다 김 부장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서 제 손을 양손으로 보여잡고 말을 했습니다. 김 차장, 이거 다 장난인 거 알지? 내가 원래 장난을 좀 치잖아. 정말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와이프를 빌려줘? 그렇지? 내가 너무 좋은 날이라고 오버한 것 같아. 불쾌했다면 미안하고 진심 아니고 장난인 거 알아줘. 장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간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정말 그 모든 게 덮어질 거라 생각했어? 꿈깨 이 짐승 같은 인간아. 내가 다 수면 위로 올려줄 테니 기대해. 네 인생 제대로 망하게 해줄게. 저는 곧장 삼촌에게 연락을 해서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진아 계속 건드리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폭발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빠르게 움직여야 하니까 저 바로 김 부장 안사람 만나러 갈게요. 그래, 잘했어. 아주 박살을 내보자고. 저는 곧장 김 부장 집으로 찾아가 사모를 만나 이 사실을 모두 폭로했습니다. 그간 모은 30여 명의 여직원들의 증거도 보여드렸어요. 불쑥 찾아와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꼭 아셔야 해서요.
그간 김 부장님 저희 회사 다니시며 총 30여 명의 여직원에게 이런 행동 언행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당한 직원도 있고 30여 명의 여직원들이 전부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회사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니 이건 무조건 실형 산다고 하더라고요. 불순한 의도뿐 아니라 죄질이 불량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더군다나 제 아내를 빌려달라고 몸매가 죽인다며 실언을 하질 않나 제 아내 장사하는 가게에 따로 찾아가 제발 주에 2번만 만나달라는 말까지 했어요. 정말 죽이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이성적으로 해결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차장님. 그 사람이 연락도 안 받던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실까요? 아마 지금 고소 연락받고 뭐하고 정신없을 겁니다. 숨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긴 시간 회사에서 장기 근속자로 최대한 경고를 주는 것으로 넘기고 또 넘기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건 김 부장이라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전 선처나 합의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모든 실체를 알게 된 사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더군요. 이걸 시작으로 김 부장을 그야말로 박살을 냈습니다. 30여 명의 여직원들은 전부 김 부장을 고소했고 증거도 확실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이 모든 일에 분노하신 제 장인은 사내 규정사항 위반으로 즉시 해고 처리뿐 아니라 배상 책임도 물게 했죠. 이 모든 내용이 여러 회사에 퍼지면서 회사 측 이미지 실추를 하였다는 내용이었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김 부장은 난감한 그 순간 사모에게 이혼도 당하고 자식들에게 버림도 받았습니다. 남편, 아버지가 저렇게 저질스럽다는 걸 알고 너무 괴로워했어요. 자식들은 죄가 없기에 그들까지 싸잡아 욕할 건 아니라 생각하며 따로 잘 지내시라고 인사를 전하기도 했네요. 더 웃긴 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김 부장은 다른 곳에 이직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 입에 풀칠하는 건 급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좁은 이 바닥에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졌고 김 부장을 뽑는 회사는 한 곳도 없었어요. 김 부장은 구속당한 후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죄질이 불량한 것도 있지만 법정에서도 억울하다며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아서 더 오래 살게 됐어요. 사람이 멍청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표본이 아닐까 싶어요. 시끄러운 일이 지나가고 전 회장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사위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오히려 직원들이 환영해주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서 감사했죠. 아직 그 자리를 대신하기엔 많이 부족한 걸 알아 회장님 곁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을 뽑을 때 꼭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너무 용맹한 신입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 고민도 없이 뽑았고 꼭 제 젊은 날의 모습 같아서 눈길이 갔습니다. 신입은 일을 잘한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와 정말 크게 될 인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입사 일주일 후 저를 찾아와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제 아버지가 바로 김 부장이세요. 저도 처음엔 아버지가 다니신 곳이 이 회사인 줄 모르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3일 차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속이고 다니라고. 이건 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해고당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절 받아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참고로 그 사람은 이제 제 아버지도 아니고 두 분 갈라섰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눈물을 겨우 참아내며 덜덜 떨며 말하는 신입의 모습에서 전 진심을 느꼈어요. 불편했다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남아서 진심을 고백하는 건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그만큼 각오를 했던 것이라 전 이 부분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본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상사로서 말고 그냥 인생 더 산 형으로 편하게 말할게. 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어렵게 들어온 회사고 고작 일주일 만에 성과도 내고 너의 발전 가능성은 너 스스로도 느꼈을 거야. 그럼 악착같이 붙어서 최고의 결과를 내야지. 아버지로 인해 발목 잡힐 게 아니야. 네가 그 아버지와 연락하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 우린 너란 인재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평생 꼬리표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맞네요. 전 저고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건데 왜 아버지 잘못으로 제가 죄인처럼 살아야 할까요? 신입은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 뒤 저를 무슨 수족처럼 받들길래 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찾아온 거였죠. 이제야 정말 가족의 완성형이 다가오는 것 같아 저희 부부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하루하루 그 행복으로 살던 중 집으로 계속 편지를 보내는 김 부장을 찾아갔어요. 면회 한 번만 와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저러는구나 싶어 아예 싹을 자르러 갔죠. 면회를 가니 이상한 표정으로 다소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인생 참 못 같아. 너는 결국 부모 다 잃고도 저런 여자 만나서 회장 사위로 회사까지 물려받는 인생이잖아? 그런데 난 뭐냐? 부모 다 있는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여기 교도소야. 참 불공평하지 않냐? 나 인생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겠다고 돈 벌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애비 잘못 한 번 건드렸다고 연 끊고 이혼하고 사라지는 게 이게 맞냐? 내가 한풀이 할 곳이 없어서는 어불렀다. 그리고 네 얼굴 좀 보고 싶더라고. 나 여기 쳐놓고 어떻게 사는지. 여전히 악한 모습 못 벗어나네요. 평생 그렇겠죠. 남 탓하지 말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라도 하면 사람 행색하고 살지 않을까 싶네요. 모든 사람들이 곁을 떠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탓하지 말고 본인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굳이 입 아프게 설명해봤자 알아들을 것 같지 않지만요. 들어보니 여태 영치금 한 푼 넣어주는 사람도 없다고 해서 내가 불쌍해서 10,000원은 넣어줄게요. 우리 회사 밥값 10,000원. 너 지금 나 놀리냐? 10,000원으로 뭘 먹고 살으라고 여기까지 왔으면 돈 좀 더 넣어주고 갈 것이지. 너한테 10,000원이 돈이야? 10만 원이 돈이야? 돈이죠. 특히 당신 같은 사람한텐 1원도 아까운데 10,000원씩이나 주는 거면 감사한 줄 아세요. 10,000원짜리 한 장 넣어줄 사람도 없는 만큼 당신 하찮은 인생 살고 있는 거야. 그럼 10,000원짜리 한 장 넣어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2번 다시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도 연락하지도 마. 그땐 나올 수조차 없게 만들 거니까. 김 부장을 만나고 오니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본성이란 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건지 저렇게 큰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탓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죠. 김 부장은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고소하는 옛 직원들을 상대로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는 중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 정도로 잘못을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니 자식도 등을 지고 버렸겠죠. 김 부장 아들은 회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정말 잘 키워낼 겁니다. 그리하여 본인 스스로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아버지가 잘못이지 아들에겐 이 세상을 살아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베풀고 살면 곧 태어날 제 자식에게 복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참 순탄하지 않았던 제 삶의 결말은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태어날 아이와 삼촌이자 장인어른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와 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을 지켜내며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이혼 재판에서 승소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이젠 가장이 된 40대 초반의 농부입니다. 처음엔 귀농이라는 걸 결사 반대했어요. 친정 아버지께선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접근성이 좋은 곳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친정 아버지께서 무조건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도 했고 투석 가능한 병원이 생각보다 멀지 않아서 고민 끝에 귀농을 선택했답니다. 처음엔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내려오기 너무 잘했다 싶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친정 아버지께서도 점점 체력이 좋아지셨거든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학원의 원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셨어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착실하고 꼼꼼하며 반듯한 사람이라고 꼭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죠. 원장님의 소개라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몇 번 만나보면서 생각보다 저하고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기도 했고요. 딱 하나 돈을 쓰는 것에 좀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곤 괜찮았어요. 하지만 저도 절약이 습관인 사람이라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았죠. 사실 제가 중학생 때 어머니께서 도박으로 집이며 돈이며 다 날리고 사라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평소 씀씀이가 크다고 생각했지만 도박에까지 손을 대셨을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했었죠. 정말이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갑자기 덩그러니 빛과 함께 남아버린 아버지와 우리 자매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와야만 했죠. 나름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 보니 전 물건에 대한 욕심도 없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 최대한 돈은 아껴 쓰고 모아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 남자친구 중 하나는 저한테서 가난 냄새가 나서 싫다고 말하며 헤어지자고 하는 인간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저의 이런 점을 장점으로 봐주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남편이 가끔은 이상하다 싶기도 했어요. 한 번은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자기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함께 갈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죠.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우선은 당사자와 인사를 나누고 축의금을 내잖아요. 듣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보통 그런 순서로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일 먼저 식사 쿠폰부터 확인했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축의금 봉투를 열더니만 10,000원짜리 지폐를 빼더라고요. 전 궁금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죠. 식사가 너무 빈약해서 이 축의금으론 좀 아깝다 싶네. 그래도 자기랑 같이 먹을 예정이니까 양심상 많이는 말고 20,000원은 적게 내도 될 것 같아서. 아니, 지금 식사 때문에 축의금을 적게 낸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동료면 뭐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동기긴 해도 오며 가며 인사한 것이 전부니까 내가 누군지 모를걸? 남편은 이 정도면 식대로 충분하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전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동료들에게 인사만 하곤 속이 좋지 않다고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죠. 남편은 속이 많이 나쁘냐고 걱정스럽게 절 바라보더니 아까 축의금 내기 전에 말을 했어야지 왜 축의금을 내고 나서 아프냐고 한 소리를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 남자를 그만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남편은 동료들에게 제가 아파서 먼저 가봐야겠다고 말하며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곤 저를 데리고 식장을 나왔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남편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가는 도중에 약과 죽을 챙겨주고 푹 쉬라고 했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오늘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거든요. 전 내리면서 조심스럽게 낮의 일에 대해 말했어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너무 순순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도 생각을 다시 해볼게. 솔직히 축의금은 내가 축하하고 싶은 마음을 돈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처럼 그냥저냥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해결했거든. 저 사람이 내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준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긴 하구나 싶네. 남편이 담담하게 고쳐보겠다는 말을 하는데 약간의 안도가 밀려왔죠. 완전 귀 닫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답니다. 실제로 그 뒤에 부의금이나 축의금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그 일은 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그저 상황을 피하기 위한 연기였다는 걸 전 전혀 몰랐어요. 축의금 사건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하루 정도 호텔에서 좀 쉬다가 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결혼식 내내 긴장해 있었을 텐데 체력은 회복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며 호텔에서 푹 쉬다가 가자고 했죠. 저는 말 그대로 녹초가 돼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늘어져 있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무언가 열심히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저더러 먼저 쉬라고 하면서 말이죠. 잠결에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신경이 쓰여 나와보니 하객 명단을 펼쳐두고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이 새끼 내가 준 돈이 얼만데. 여보, 뭐예요? 아, 좀 잘하니까 별일 아니야. 그냥 하객 명단 보고 있어. 아, 좀 쉬었으면 당신도 볼래? 당신 친구들 축의금 제대로 냈는지 보자. 축의금을 제대로 냈는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축의금 받는 친구한테 누가 얼마 냈는지 하객 명단에 표시해두라고 했거든. 낸 만큼 수거를 해야 되잖아. 아, 이 새끼 내가 낸 돈보다 10,000원이나 적게 냈네. 이 새끼 진짜. 남편은 결혼식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그동안 자신이 낸 축의금 명단과 하객 명단을 비교하며 축의금을 적게 낸 사람들을 추리하고 있었던 거죠. 전 놀라고 어이없어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보통 축의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냈는지 따로 메모를 해두는 편인가요? 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런 남편의 행동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도 빨리 해보라고 재촉했지만 전 괜찮다고 말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계속해서 혼자서 정리를 하더군요. 결혼한 이후 저희 부부는 각자의 월급은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공동 생활비는 가계부를 통해 공유하자고 했죠.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돈도 정하자고 했고요. 그것 말고도 이것저것 약속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도 함께 생활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조심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둔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름 평범했죠. 남편이 과하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첫 애가 태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기저귀를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아기인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 저에게 남편이 정색을 하고 말하기에 전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죠. 아니, 내 말은 꼭 그렇게 자주 갈아줄 필요가 있나 이거지. 당신 애기가 소변을 봐도 갈아주고 대변을 봐도 갈아주잖아. 아, 그렇게 막 쓰니까 기저귀가 많이 필요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 아기가 불편해 하든 말든 좀 두라는 소리야? 아, 지가 뭘 안다고. 그냥 우는 게 일인데. 아, 소변 정도는 그냥 좀 둬도 되잖아. 아, 꼭 그렇게 갈아야겠어? 저거 하나에 돈이 얼만데. 전 남편의 말에 대꾸할 말을 잊지 못할 정도였죠. 한참을 남편 얼굴만 빤히 보던 전 그러다 아기 엉덩이에 발진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면 적응이 돼서 괜찮지 않겠느냐며 어릴 때부터 너무 감싸고 키우면 아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 요즘 애들이 왜 체력이 약한 줄 알아? 다 부모들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고작 발진이 좀 어떻다고. 아, 그 정도는 스스로 이겨내도록 둬야지. 미쳤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아직 어려서 피부도 약하고 면역력도 약한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딨어요? 아,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지. 키워주자는 말이야. 전 더 이상 남편의 헛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이 통해야 하죠. 이건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라고요. 그러다 며칠 뒤 남편은 기저귀 값이 너무 나가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어디서 구했는지 면기저귀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전 불편함을 꾹 눌러 참고서 면기저귀가 아이에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가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다시 기저귀를 사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답니다. 진지한 얼굴로 이거 다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애들 크면 받아야겠다는 웃기지도 않는 말이었죠. 애들 성인이 되면 그동안 들인 돈을 받아낼 생각이라고 하면서 기저귀 한 장도 다 기록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땐 농담 같았는데 나중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가져오겠다고 하자 그럼 그동안 아이한테 들어간 돈을 위자료로 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서야 전 남편의 저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뭐 이 정도는 그래도 귀여운 수준이었어요. 전 첫째를 낳아놓고 나서 학원으로 복귀하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 학습 관리를 해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따로 베이비시터를 둘 필요가 없어서 좋았죠. 남편도 아이는 엄마랑 같이 있어야 유대관계가 좋아진다며 찬성했고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크게 돈 사고를 치신 거죠. 시어머니께서 계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모아둔 돈의 대부분을 날려버린 건 물론이고 집까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뻔했던 사건이었죠. 진짜 전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갑자기 앞으로 모든 돈 관리는 자신이 하겠다고 하더군요. 지금처럼 지내면 되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요? 지금도 당신이 관리하잖아요. 그건 그거고 앞으로 당신 월급도 내가 관리하고 싶어. 당신이 엄마처럼 허튼 짓 안 한다는 보장 어딨어? 당신이 어머니 일로 충격받은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뭐야, 당신 나 모르는 사고 치고 다닌 거야? 아, 그거 아니면 숨길 일이 뭐가 있어? 정말이지 남편은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집요하게 통장을 요구하더군요. 앞으로는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말이죠.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전 남편에게 월급 통장을 넘기기로 했어요. 그걸로 남편의 불안감이 좀 가라앉게 된다면 다시 얘기를 해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돈 문제로 싸우는 일은 둘째를 낳고 나서 좀 더 심해졌어요.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인데 첫째가 쓰던 물건 대부분을 사용하곤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워낙 아이 물건 사는 걸 아깝게 생각하며 불만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당근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하거나 필요 없는 건 내다 팔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처음엔 남들이 썼던 물건을 가져오는 게 문제인 줄 알았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 손탄 것은 사용 못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문제가 아니더군요. 아니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것들도 많은데 왜 그걸 돈 주고 사와. 그리고 이걸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고작 그 돈 받고 팔았단 말이야? 당신 도대체 경제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들 그 정도 받고 팔아요.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그래도 이걸 5만 원 주고 샀는데 적어도 4만 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만 원에 팔았다고? 여보, 그거 케이스도 없고 사용감도 많아서 장난감 치고는 비싸게 받은 거예요. 케이스는 아무거나 씌워주면 그만이잖아. 그런 요령도 없어. 그리고 사용감이 뭐? 그러니까 팔기 전에 페인트 칠이나 기름칠을 좀 해야지. 아이가 쓸 물건인데 페인트라니. 당신 미쳤어요? 내 알바야? 내 자식도 아닌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전 남편의 소름 돋는 반응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같이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말이 할 소리냐고요. 당연히 남편과 전 크게 싸움을 했고 꽤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화를 내는 이유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고 전 남편의 사고방식은 물론 제가 화를 내는 상황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렇게 보름 정도 냉전이 지속되다가 남편이 더 이상은 당근에 관해 간섭하지 않겠다며 먼저 손을 내밀어서 끝이 났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남편의 내로남불 태도 때문이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남편은 아이를 외투 하나 사는 데는 온갖 잔소리를 다 하는 사람인데 본인에게 쓰는 돈은 거침이 없더라고요. 정장을 입더라도 꼭 맞춤으로 해야 하는데 그 맞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맞춤이 아니랍니다. 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브랜드인데 꼭 그곳에 가서 옷을 맞춰야만 했죠. 정장 한 벌에 몇백만 원이나 하는 곳이더군요. 전 정장을 그렇게까지 해서 입는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분기별로 시즌 한정판은 꼭 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옷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수며 가방이며 당시 유행하는 거는 빠지지도 않고 샀어요. 거기다 넥타이도 명품 브랜드가 아니면 안 된다며 국내에서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에 어떻게 알고 구매해 오는지 전 남편이 1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코트고 패딩이고 한 번 샀으면 10년은 입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 옷장은 정말 남편의 명품으로 가득했답니다. 남편은 관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옷에 아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라면서 애들 옷은 절대 드레스룸에 넣지 못하도록 했죠.
그날도 남편과 전 옷 때문에 싸웠어요. 당신, 이번에 또 무슨 가디건을 산다고 그래요? 새로 산지 얼마나 됐다고. 나더러 애들 옷 살 때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애들이 나랑 같아. 나는 밖에 일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꼬질꼬질하게 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남편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는데 급에 맞게 차려 입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그런 것도 모르냐고 호통이었죠. 제가 학원 일을 하던 사람이라 회사 생활을 잘 모른다면서 혀까지 차면서 얘기를 하는데 짜증이 확 밀려오더군요. 전 이번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언제 꼬질꼬질하게 나가본 적이 있기는 해요? 그럼 게임은 뭔데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오는데, 날 위해서 그런 것도 못해?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당신 게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30만 원은 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애들 먹는 것, 입는 것에 손 벌벌 떨면서? 애들이랑 내가 같아? 그것들은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그냥 먹고 싸고 울고, 그뿐이잖아. 당신 자식들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전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정말이지 끊임없는 도돌이표 다툼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급기야 전 이렇게 살 생각이면 이혼을 하자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정적이 집안에 가득했죠.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더니 지금 이혼이란 말을 했느냐고 했습니다. 이혼이라고? 그래, 이혼하자.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대신은 네가 쓴 돈 다 토해내고 가. 뭐라고요? 막말로 우리 공동으로 돈을 나눠서 생활비를 냈는데 내가 쓴 돈을 토해내고 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잊었어? 이 집 내 이름으로 대출 받잖아. 그럼 그동안 사용한 이용료를 내야지. 대출금은 우리 공동 생활비에서 나갔고 관리비도 공동 생활비에서 나갔는데 이용료라니요? 나 혼자 살았을 때랑 당신이랑 애까지 다 함께 이 집을 사용했을 때랑 사용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건 지불하고 가야지. 이 집은 내 명이니까. 그리고 애들 데리고 나갈 생각이면 애들 때문에 그동안 들어간 비용 딱 절반도 나한테 주고 가고. 정말이지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렸어요. 전 나 혼자 낳은 아이냐며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들어간 돈을 받아낼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남편은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돈을 들여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했죠. 전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정말 이혼할 생각으로 말이죠. 남편에겐 일주일 정도 연락이 없었어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나서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로 불안감이 컸죠. 솔직히 계획에도 없던 일이고 무턱대고 집을 나왔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열흘 정도 지났나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물론 그 사이에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 남편에겐 그 흔한 문자조차도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남편을 만나러 카페에 나갔죠.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나와 있더군요. 전 이혼 서류 준비는 다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돈을 받아내고 싶으면 서류로 적어 와야 하지 않겠냐고 비아냥거렸죠. 남편은 말 없이 눈앞에 커피만 마시더군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당신도. 이대로 이혼해서 애 둘을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만하자. 열흘이면 당신도 나도 생각 많이 했잖아. 뭐야. 반성의 시간이 충분했으니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서운한 것도 이해했고 앞으로 나도 양보할게.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일체 잔소리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난 애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크니까 잠깐 쓰고 말 걸 왜 사줘야 하나 싶었을 뿐이야.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다 사주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애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사야 된단 말이죠. 당신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애들도 나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저만 보더니
알겠다고 하고는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남편이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들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뭔가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미쳤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전 남편의 사과에 못 이기는 척하고 화해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화해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남편은 약속한 대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 물건을 사는 것에 인상을 쓰지도 않았고 돈 낭비라고 하지도 않았죠.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날엔 다툼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금방 말이 심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떤 다툼이었냐고요? 남편이 어차피 어린애가 기억도 못할 텐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아직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책이 필요하냔 말도 했고요. 그 문제로 크게 언성을 높이긴 했지만 곧 남편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넘어갔답니다. 한동안은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돈 문제로 서로 시끄럽진 않았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이 밖에서 애를 하나 데리고 집으로 왔거든요. 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영문도 모르고 울기만 하는 애를 바라봤죠. 남편은 우는 아이를 좀 달래보라고 하더라고요. 전 우는 아이를 안고는 이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애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데려왔다고 했죠. 전 의문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죽었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 친구 누구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제가 잘 모르는 고향 친구라고 했어요. 친척들이 아무도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려고 하지 않아서 결국은 자신이 데려왔다고 하는데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혹시 당신 자식 아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버럭하면서 자신이 무슨 바람이냐고 화를 냈죠. 바람 피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바둥 가방 하나 더 사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니 그래서 당신이 무슨 수로 이 아이를 맡아 키우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려고. 둘째랑 나이도 비슷하잖아. 하나 키우나 둘이 키우나 뭐 비슷한 또래니까 많이 들어가진 않겠지. 양육비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 불쌍한 애들 그냥 못 보고 넘어가잖아. 그냥 우리가 키우자. 당신은 무슨 아이 키우는 일이 무슨 반려견 키우는 거랑 같은 건 줄 알아요?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돼야 된다고요. 그럴 자신 있어요? 아, 내가 말했잖아. 둘이나 셋이나 무슨 차이겠어. 하여튼 내가 양육비 받고 키우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전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젓고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린 남편을 차마 잡지도 못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짐을 뒤져보니 우리 둘째와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정말 이제 한숨이 나왔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남편의 뇌를 열어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전 우는 아이를 달래고 배가 고픈 것 같아 분유도 타서 먹였죠.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곤 금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짐을 뒤져보니 서류와 아이에 관한 정보들이 나왔어요.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는데 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음날 전 남편에게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서류 다 받았으면 죽은 친구가 남긴 유언에 따라 아이를 키우면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가 나오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그 돈이 탐이 나서 아이를 데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만난 적도 없었거든요. 죽은 친구의 아이를 데려와서 키울 생각까지 했다면 그래도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의심이 들었던 건 남편이 자기 자식도 신경 쓰지 않는데 남의 자식을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데려왔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둘째와 같은 또래인데 뭐가 힘들겠냐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아이 둘의 아빠가 할 말은 아닌 거죠. 연년생 둘을 키울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남편이 뭘 알겠나 싶더군요. 그렇게 전 졸지에 아이 셋의 엄마가 됐습니다. 남편은 예상처럼 제게 아이를 맡겨두곤 나 몰라라 했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왜 참고 살고 있느냐고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제 자식이 저처럼 살았다면 저 역시도 뒷목 잡고 쓰러졌겠죠.
자그마한 변명을 하자면 저에게도 나름 사정이 있었답니다. 우선 경제적인 능력이 자신이 없었어요. 당시 아버지께서도 건강검진 결과로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나와 각종 검사를 받으셨고 그 결과 투석을 시작하셨거든요.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남편은 모르지만 제가 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대기도 빠듯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나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몸이 아프신 아버지에게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도 망설여졌고요. 저희 아버지 세대엔 이혼하려면 죽는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몸도 아프신데 제 일까지 아시면 충격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런 이유로 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까지만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참을성도 결국은 바닥을 보이고 말았죠. 남편이 아버지가 투석으로 병원을 다닌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당신 장인어른 아프신 걸 왜 말을 안 했어? 병원비는 도대체 얼마나 나온 거야? 당신 설마 우리 생활비에 손을 댄 건 아니지? 투석 그거 돈 엄청 든다고 하던데. 여보,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그런 말밖에 못해요?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그런 걸 묻는 게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병원비 얘기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럼 돈 얘기가 안 나와. 병원비가 어디 한두 푼이어야지. 당신 똑바로 얘기해. 당신이 병원비 내고 있거나 하는 거 아니지? 전 남편에게 당신이 걱정할 일은 없으니 두 번 다시 얘기 꺼내지 말라고 소리를 쳤죠. 그리고 아버지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제가 남편이 데려온 아이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선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냐며 노발대발 하셨지만 사연을 얘기하니 한숨을 내쉬시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이냐고 혀를 차셨죠. 전 그런 아버지께 남편의 목적이 돈이란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한동안은 아버지 건강을 위해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선 남편 혼자 두고 친정을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지만 아이들을 보니 기분은 좋아 보이셨죠. 남편은 그 뒤로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혹시 병원비 누가 대고 있느냐, 영수증을 확인해 보고 싶으니 당장 병원비 내역서를 가져와라. 등등의 말들을 하면서 전화를 미친 듯이 걸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우리 집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으니 관심도 가지지 말라며 선을 그었죠. 하지만 남편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하더니 급기야 저에게 투석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전 순간 울컥해서 어떻게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죠. 남편에게 아픈 사람더러 투석을 왜 받느냐니 그게 할 말이냐고 했어요. 남편은 그럼 투석 횟수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충분한 것도 아니냐고 했죠. 제 이성이 끊어진 것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전 그런 소리를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저랑 이혼할 생각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답니다. 그 뒤로는 일체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끈질기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괜찮아지셨나 싶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어 병원에 결국 입원하게 되셨어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식단부터 운동까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정말이지 미칠 것 같더군요. 하지만 아버지께선 담담하신 말씀으로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고장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고 속상해 하느냐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저를 달래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름 정도 입원 생활을 하고 나서야 아버지께선 퇴원하실 수 있었죠. 전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듣곤 병원비 수납을 하러 갔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에 비해 100만 원이 더 나왔더라고요. 아버지 병원비로 자매끼리 돈을 모았는데 그걸 넘어버린 거죠. 전 급한 마음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에서 100만 원을 꺼내 병원비를 내고 올라왔습니다. 병실로 아버지를 모시러 올라왔는데 간호사분들이 절 힐끔힐끔 쳐다보시더라고요. 전 영문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버지 병실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기를 말해준 적이 없었는데 여길 어떻게 알고 왔지?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 장인어른, 결국 입원까지 하셨습니까?
아, 그것도 3인실에? 아니, 6인실, 8인실도 많은데 왜 3인실에 들어오셨어요? 여기 병실비가 얼마인지 알기나 하세요? 병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네. 그나저나 박서방, 여기 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뭔가? 내가 아파서 우리 딸이 계속 친정에 있던 것이 불만인가? 아, 고작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천년이든 만년이든 친정에 있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뭘 보고 왔는지 아세요? 남편은 병원을 알아낸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는 말과 함께 병원비 영수증을 다 가져왔는데 이 많은 돈은 도대체 누구 돈이냐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설마 박서방 돈이겠느냐고 왜 소리를 지르냐고 하셨죠. 남편은 자신의 돈이 아니면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하더라고요. 분명 딸들이 돈을 모아서 준비했을 텐데 거기 당연히 자신의 돈도 들어있지 않겠냐는 말이죠. 아니, 나이 들어서 그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셔야겠어요? 투석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냥 자식들 위한다 생각하시고 이대로 정리하시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 박서방 자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뭐 어째? 구차하게 목숨을 뭐? 평생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죠. 저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자식들 등쳐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자식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자식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이렇게 살아남는 거? 전 남편의 막말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소리에 깜짝 놀란 남편과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죠. 전 거침없이 남편에게 걸어가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사정없이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단번에 휘청거리며 쓰러지더군요. 전 이를 악물고 가방으로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간호사들이 들어와 절 말릴 때까지 전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깨물곤 가방만 휘둘렀어요. 남편은 이왕 병원에 온 거 저더러 정신병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죠. 아, 어디 여자가 남편한테 손을 올려. 내가 당장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해줄 거야. 내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 너는 정상이고 아무리 돈에 미쳐도 어떻게 장인한테 와서 투석받고 살지 말고 그냥 죽으란 말을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지. 내가 너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닥을 보이냐?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내가 어디 틀린 말 했어? 그 비싼 투석을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받으면 그 병원비는 누가 내는데?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이런 곳에 돈이 나간다고 생각해봐. 당신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네 돈? 네 돈이 어디 있는데 내가 네 돈 안 썼다고 했지? 네 돈이 어디 있냐고. 아, 그럼 내가 처제한테 물어보니까 자매들끼리 사이좋게 돈 내기로 했다는데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몫을 냈냐고. 전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확인했다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12번은 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전 따로 아르바이트를 한 돈이며 생활비엔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눈이 매서워지더군요. 뭐야? 나 몰래 돈을 벌었어? 돈을 벌었으면 나한테 줘야지. 그걸 숨겼단 말이야? 얼마야? 언제부터 벌었던 거야? 매달 얼마나? 그 돈도 다 내 돈인 거 몰라? 남편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부부 공동 재산이니 한 푼도 빼먹지 말고 달라고 하더군요. 전 코웃음을 치며 월급을 넘겨줬으면 된 거지 그 돈은 왜 줘야 하느냐며 꿈도 꾸지 말라고 했죠. 남편은 자신의 피 같은 돈이 나갔다며 아주 난리가 났고요. 저와 남편의 싸움을 말리러 왔던 간호사분들도 어이가 없는지 남편을 노려보며 혀를 차더라고요. 남편은 눈에 핏줄까지 서면서 제게 숨겨둔 돈을 다 내놓으라고 난리였죠. 급기야 병원 가드가 올라오시더니 남편을 끌어내더라고요. 남편은 나가면서도 제가 자신의 돈을 갈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판장에서 보자고 싹 다 신고하겠다고 했죠. 저 역시 신고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고요.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나자 전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돌아서 남편과 붙었지만 엄연히 이곳은 병원이었고 많은 간호사님과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다들 구경거리 난 것처럼 보고 있었어요. 전 급하게 아버지의 짐을 챙겨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아버지께선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도착하신 아버지께선 방으로 들어가셔서 등을 보이고 자리에 누우셨죠. 전 아버지께 말을 걸려고 했지만 아버지께선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으니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안방을 조심스럽게 나왔고요. 얼마 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당장 아르바이트로 벌어둔 돈을 토해내라는 말과 함께 만약 내놓지 않으면 부부 공동재산을 자신 몰래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전 죽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을 하곤 바로 남편을 차단해버렸답니다. 남편과 연락을 끊고 나서도 전 한동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남편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까지 안방에서 나오지 않으셨던 아버진 다음 날이 되어서야 얼굴을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담담하게 그만큼 했으면 충분하다고 하시며 이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라고 하셨죠. 아무것도 몰랐다면 몰라도 그런 인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더 살아? 너 그동안 참고 산다고 고생했다. 왜 말을 안 했어? 하루 이틀도 아니었을 텐데.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런 더러운 말 듣게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됐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은 데려와. 박가성도 다 갈아버리고. 그 밖에서 데려왔던 그 애도 데려오고. 그 집 구석에 애들 두는 것도 범죄다, 범죄. 전 아버지께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 변호사인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죠. 친구는 자신이 이혼 전문이 아니라 직접 변호를 맡아줄 순 없지만 자신의 남편이 맡아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전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하면서 재판에 필요한 자료는 모았다고 말했죠. 남편이 육아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독박 육아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라던가 남편이 아이에게 인색했지만 자신의 사치엔 얼마나 관대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했어요. 친구와 친구 남편은 제 얘기를 부지런히 메모하더니 한 부분에서 의아함을 보이더군요. 바로 친구 아이를 맡아서 키우기로 했다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의도가 불순한 것 같은데 양육비가 들어온다는 말은 맞아? 혹시 그 양육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아니, 그런 적 없어. 여기 가계부에 그에 관한 건 따로 적어뒀거든? 그런데 이걸 보고는 왜 따로 적어두느냐고 하면서 구분하지 말고 적어두라고 하더라고. 뭔가 수상한데? 그 친구라는 사람 친척들 연락처는 알고? 전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이 일이 단순한 이혼 재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남편이 은행에서 일을 한다는 점과 함께 좀 더 알아봐도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분명 구린 구석이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내심 어느 정도 의심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와 남편의 물어뜯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을 속이고 부부 공동재산을 숨겼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또한 자주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가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죠. 그 중에서도 어이가 없었던 건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정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을 밖으로 빼돌렸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남편이 눈앞에 있었더라면 그 주둥이를 비틀어버리고 싶을 지경이었죠. 이혼 재판이 참 길고도 긴 싸움이라는 걸 듣긴 했지만 막상 제가 그 당사자가 되어보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끊임없이 남편의 주장이 헛소리인 것을 증명해야 했고 거기다 양육권도 걸려있다 보니 몇 배로 더 힘들었답니다. 친권의 양육권까지 갖고 싶다고? 당신이 무슨 돈으로 애들을 키우려고? 난 양육비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친권까지 빼앗기는데 내가 왜 양육비를 내야 되는데?
양육비 주지 마. 나도 너 같은 인간 돈으로 우리 황금 같은 아이들 키우고 싶은 줄 알아. 호적 정리까지 깔끔하게 할 테니까 두 번 다시 애들 얼굴 볼 생각 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지. 애들 데려가면 그동안 애들 키운다고 들어간 돈 다 토해내야 한다고. 그 말이 농담 같아? 난 당신한테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거야. 안 주면 이혼이고 뭐고 없어. 법정에서 말해주겠지. 우리 판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자. 내가 너같이 애들 두고 흥정이나 할 사람으로 보여? 제 말에 남편은 발작 버튼이 눌려진 사람처럼 난리가 났지만 전 무시로 일관했어요. 친구 남편은 어떻게 저런 인간이랑 살 수 있었냐며 재판이 계속될수록 혀를 내두르고 고개를 저었죠. 전 힘없이 웃으며 그러니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친구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죠. 실제로 남편의 친구는 아이를 남기고 온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유언장에 따라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매달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으면 양육비를 2배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왜 남편이 가계부에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을 다 함께 기입하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갈 턱이 없잖아요. 우리 둘째랑 모든 것을 같이 사용했는데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야. 너 알고 있었어? 네 남편 은행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대출 업무를 하면서 뒷돈을 어마어마하게 챙기고 있는 모양인데 너 아는 거 없어? 뒷돈? 그런 얘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건 알아. 남편이 정기적으로 낚시하러 가는 곳이 있거든. 매번 가는 곳인데 혹시 거기랑 상관 있지 않을까? 친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 지내는 검찰과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은 낚시터에 갔는데 한 번도 낚싯대를 챙겨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 말고도 늘 가는 몇 군데의 장소에 대해 친구에게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하겠지만 저 역시도 가계부 곳곳에서 발견되는 의문의 기록에 대해서 따로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남편과의 진흙탕 싸움은 그동안 남편이 육아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아버지에게 막말을 했다는 증거 등을 토대로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위자료와 양육비도 받게 됐죠. 남편은 죽어도 이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재판에서 이미 끝이 났는데 어쩌겠어요. 남편은 법정을 나서며 자신에게서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를 갈며 말했죠. 전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을 테니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며 쌩하니 돌아섰답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전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 귀농을 선택했어요.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주식을 했던 전 운이 좋았는지 이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땅도 사고 집도 샀죠. 남편은 그런 사실을 이혼이 성립되고 나서 알았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귀농한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집과 땅을 보더니 자신을 속였다며 당장 반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판사님 얘기 못 들었어? 위자료는 당신이 나한테 줘야지. 재판 다시 할 거야. 내가 항소할 테니까 당신 딱 두고 봐. 마음대로 해. 몇 번을 해도 내가 이길 테니.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벌어다 준 것이 전부잖아. 내 돈 내가 아끼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그러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면 이혼하라고 판사님이 하지 않으셨겠지. 항소해.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자기 돈을 돌려줄 때까진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들어 누웠어요. 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112를 눌러 경찰을 불렀죠. 남편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제가 자신의 돈을 갈취했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은 오히려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끌어냈습니다. 사실 친구가 이미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남편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두었거든요. 남편이 말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거든요. 친구의 말에 의하면 제가 말했던 곳들을 기점으로 증거 및 다수의 증언을 확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그 양육비 문제는 서류를 위조한 혐의까지 받아서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더 놀랐던 부분은 남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제 이름뿐만 아니라 아이들 이름도 팔았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챙긴 돈이 아이들 명의의 통장에서 발견됐으니 심지어 제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덕분에 전 몇 번이나 검찰청에 드나들면서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 정말이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진술하기를 제가 주도를 한 것이며 뇌물은 다 제가 챙겼다는 것이에요. 네 남편 인간이기는 하니? 이건 무슨 쓰레기 중에서도 최악이지. 어떻게 네 이름을 팔 수가 있대? 혹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난 그런 일은 알지도 못하는데. 당연하지. 네가 무슨 죄라고 너한테 오겠어? 하여튼 그 새낀 진짜 끝까지 답이 없네. 친구는 이혼은 이대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면서 혹시나 검찰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긴장하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의 인연은 온갖 더러운 꼴을 다 보고 나서야 끝날 수 있었답니다. 진짜 징글징글하죠. 이혼이 이렇게까지 힘들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연을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다 싶기는 해요. 남편 친구의 아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키우겠다고 했고 서류상으로도 입양된 상태라 바로 제 호적으로 옮겼죠. 전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작은 공부방도 열었고요. 남편은 앞으로 법적인 처벌만이 남았겠죠. 어떻게 되든 관심은 없습니다. 그저 두 번 다시 우리 아이들 앞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